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55회차 프리미어리그 분데스리가 14경기 독식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앞서 진행이 됐던 승무패 54회차가 1등 금액이 2월이 됐기 때문에 승무패 55회차를 향한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풋볼 살롱 같은 경우에는 1등 금액이 2월이 된 만큼 온라인 한도 내에서 풀 베팅까지도 조금은 고려해 봤지만 한 가지 픽에 올인을 하기에는 지금 분데스리가와 프리미어리그 이 조합이 상당히 난해한 매치업이 많고 또 난해한 결과, 특히 무승부가 많이 나왔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픽에 올인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풋볼 살롱의 최종 픽은 일단 32,000원으로 들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최대한 여러가지 2트랙, 3트랙까지도 조금은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픽을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 어쨌든 풋볼살롱의 최종 픽은 온라인 한도 내에서 32,000원 내로 구성을 해 봤습니다. 제가 승무패 54회차를 겪으면서 조금은 깨달은 것이, 풋볼살롱이 최종 분석과 현미경 분석에서 투포를 염두를 해 두었던 이변 경기에서, 예를 들자면 에이바르와 소시에다드의 경기, 그리고 아스날과 번리 같은 경기들에서 이변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제가 최종 픽에서는 조금은 안정적으로 픽을 구성한 면이 있었는데, 차라리 이 최종 픽에서 과감하게 픽을 조금 구성을 하고 남은 한도 내에서 보험 픽으로, 우리가 흔히 무과금을 면하기 위해서 보험 픽을 조금은 들기도 하는데, 그러한 온라인 한도 내에서 한도가 조금 남은 보험 픽으로 구성하는 픽에서 조금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더 나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차피 틀릴 거라면 과감하게 이변을 봤던 경기를 과감하게 찍어서 틀리는 것이, 조금은 보수적으로 소심하게 정배픽으로 틀어서 틀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분이 조금은 후회가 덜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 승무패 55회차의 풋볼살롱의 최종 픽은 굉장히 과감하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픽 자체를 그대로 따라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돈이 걸린 문제이고, 그 소중한 돈을 풋볼살롱의 말만 믿고 모두 배팅을 하시기에는 조금은 리스크가 큰 것이 바로 이 승무패 경기이고, 승무패 경기가 14경기나 되기 때문에 제가 모두 다 정답을 찍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풋볼살롱이 말씀드리는 이 여러가지 자료와 데이터, 그리고 그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 내용을 집중을 하셔서 자기 소신껏 픽을 구성을 하실 때 충분히 적중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듯이 풋볼살롱의 최종 픽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에 불과한 것이지, 최대한 이 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풋볼살롱의 이 독식 분석과 현미경 분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5회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미경 분석은 건너뛰고 바로 독식 분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독식 분석이 조금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과 독식 분석은 타 컨텐츠보다 굉장히 많은 자료와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콘텐츠의 길이가 긴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내용을 숙지를 하시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시면 재생 속도를 1.25배나 1.5배로 빠르게 돌리셔서 청취 그리고 시청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내용 이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풋볼살롱의 최종 픽만 가져가시면 풋볼살롱의 컨텐츠의 어떤 진가를 느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진득하니 시간을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시고 최대한 많은 내용을 공부와 학습을 한다는 느낌으로, 저와 함께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저 역시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모으면서 공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공부를 한다는 느낌으로 풋볼살롱의 컨텐츠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풋볼살롱이 항상 주의를 당부드리는 것이, 최근에 배트맨 사이트가 리뉴얼이 되면서 서버가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개선이 돼서 그러한 불안감이 조금은 없어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차는 또다시 1등 금액이 2월이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매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풋볼살롱의 어떤 구독자분들께서는 미리미리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예치금을 아이디에 미리미리 넣어 놓으시고 구매 마감 최소한 1시간 전에는 아, 미리 구매를 하셔서 애써 구성하신 픽을 사보지도 못하고 날려버리는 불상사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1번 경기 프랑크푸르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와 메넨글라트바흐의 어떤 분데스리가 1경기가 1번으로 들어왔는데 이 프랑크푸르트와 메넨글라트바흐의 경기는 저는 초안픽과 최종픽에서 무패 투포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메넨글라트바흐 사이드가 조금은 유리해 보이지만 이 메넨글라트바흐가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을 하면서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 메넨글라트바흐의 마르코 로제 감독이 그래도 로테이션은 꾸준히 돌려주고 있는데 주축 공격진이라고 할 수 있는 튀람, 플레야 그리고 미드필더의 노장, 슈틴들 선수 같은 선수들은 굉장히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하고 있고 더욱이 지금 메넨글라트바흐의 핵심 2선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는 이 요나스 호프만 선수가 빠지면서 굉장히 공격 작업에 있어서 주축 선수들이 혹사를 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엠볼로 선수랄지 백업 자원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면서 이미 메넨글라트바흐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 16강을 진출을 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코 로제 감독이 그래도 꾸준한 로테이션 속에 챔피언스리그 16강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가짐은 가벼운 메넨글라트바흐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그래도 무승부를 바치고 싶은 이유는 지금 메넨글라트바흐의 핵심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인 이 노이하우스 선수가 결장을 합니다. 경고를 많이 받아서 경고 누적으로 한 경기를 결장을 하기 때문에 이 프랑크푸르트전에 나설 수 없습니다. 이 노이하우스 선수가 빅클럽의 어떤 러브콜도 받을 만큼 굉장히 메넨글라트바흐의 미드필드에서 플레이 메이킹까지 담당할 수 있는 자원인데 노이하우스 선수가 2골 2도움이나 올리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앙 미드필더로서 영향력을 과시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금 프랑크 프루트전에 경고 누적 징계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요나스 호프만 선수까지 지금 부상 중인 상황에서 노이하우스가 나오지 못한다면 지금 메넨글라트바흐의 중앙 미드필더로 자카리아 선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 자카리아 선수가 굉장히 피지컬도 좋고 지난 시즌부터 핵심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인데 이 자카리아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코 로제 감독이 최대한 풀타임으로 기용을 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었는데 지난 직전 헤르타 베를린과의 경기에서는 이 자카리아 선수를 풀타임을 출전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카리아 선수가 풀타임을 소화한 상황에서 미드필더 노이하우스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이 자카리아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은 과부하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 주전 골키퍼인 얀 존머 선수 키는 별로 크지 않지만 선방 능력이 굉장히 좋은 이 얀 존머 선수가 지난 경기에 헤르타전에서 결장을 했는데 이번 이 프랑크푸르트전에서도 출전이 조금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왼쪽 풀백 벤세바이니 선수는 코로나19 확진 이후에 컨디션이 저하가 됐기 때문에 여전히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넨글라트바흐가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면서 체력적인 어떤 피로가 누적되어 있다는 점과 공격진과 미드필더진 그리고 주전 골키퍼 얀 존모까지 나올 수 없다면 충분히 지금 프랑크푸르트가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굉장히 쉽게 패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무승부까지는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프랑크푸르트의 어떤 최대 고점이 나온다면 무승부 승리가 아니라 무승부일 것 같은 것이 지금 프랑크푸르트 역시 주전 공격수인 안드레 실바 선수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7골을 넣고 있는 이 안드레 실바 선수가 지난 볼프스 원정에서 결장을 했습니다. 근육 부상으로 인해서 결장을 했는데 제가 독일 분데스리가 공식 채널에서 확인한 결과 안드레 실바 선수가 이 메넨글라트바흐전에서도 여전히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출전이 조금은 더 유력하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안드레 실바 선수가 지난 경기 볼프스전에서 근육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던 여파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몸 상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안드레 실바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이 프랑크푸르트의
투톱이 지금 안드레 실바와 바스 도스트 선수가 이렇게 투톱을 이루고 있는데, 바스 도스트 선수도 결정력이 좋긴 하지만 이 안드레 실바 선수만큼의 어떤 결정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스 도스트 선수를 향한 어떤 어깨가 무거워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랑크푸르트가 무승부가 굉장히 많은 흐름 속에서 최대 고점이 나온다면 메넨글라트바흐를 상대로 안드레 실바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충분히 지금 최대치가 무승부일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래도 저는 메넨글라트바흐의 어떤 승리 사이드를 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메넨글라트바흐가 마르코 로제 감독 체제에서 측면 쪽에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중원 쪽에서 굉장한 빡빡하게 블록을 구축해서 상대팀을 측면으로 몰아낸 다음에 그 측면에서 조직적인 압박을 가해서 소유권을 되찾아오고, 그 소유권을 되찾아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전방에 퀄리티 있는 플레와 티람, 이러한 재기발랄한 공격진들의 어떤 원터치 패스나 그러한 패턴 플레이를 통해 굉장히 골을 넣는 그러한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 메넨글라트바흐인데, 이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왼쪽 측면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왼쪽 측면 윙어와 풀백으로 뛰고 있는 이 코스티치 선수와 이 좌우 쪽에서 크로스를 굉장히 많이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메넨글라트바흐가 그래도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는 상황 속에서 슈틴들이나 이러한 선수들이 조금 혹사된 면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로테이션을 돌려놨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도 메넨글라트바흐가 주축 선수들을 대거 늦게 투입을 하면서 체력적인 안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넨글라트바흐가 프랑크푸르트가 자랑하는 어떤 좌우 측면에서의 크로스를 조금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측면에서의 압박을 통해서 틀어 막는다면 충분히 메넨글라트바흐가 원정에서는 그래도 지금 화력이 괜찮은 편입니다. 경기당 2.2골로 굉장히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 문제는 실점도 2.4골로 홈에서보다 굉장히 많은 실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메넨글라트바흐가 원정에서는 굉장히 화끈한 축구를 하는 가운데 프랑크푸르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좌우 측면을 특유의 측면에서의 압박을 통해서 봉쇄를 한다면 충분히 승리 사이드는 메넨글라트바흐가 조금은 유리해 보이고,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안드레 실바라는 이런 걸출한 결정력이 있는 공격수의 어떤 출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프랑크푸르트가 홈과 원정에서 쉽게 패배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전력 누수가 꽤나 심한, 그리고 체력적인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메넨글라트바흐를 상대로 충분히 홈에서는 무승부까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번 경기는 무패 투포를 잡도록 하겠고, 지난 시즌 맞대결 두 차례 맞대결에서는 프랑크푸르트가 모두 패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메넨글라트바흐가 프랑크푸르트에게는 어떤 천적 같은 느낌이 있을 만큼 승리 사이드, 단통 사이드를 보신다면 그래도 메넨글라트바흐 사이드가 조금은 유리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최종 픽으로 무패 투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득점과 실점 패턴을 조금 면밀하게 분석을 해 드리는데,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16골을 넣었는데 후반 61분부터 80분, 그러니까 후반 중후반에 굉장히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반면에 메넨글라트바흐는 그래도 후반 중후반에 실점이 3골로 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랑크푸르트가 화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후반 중후반에 그래도 메넨글라트바흐가 3실점으로 조금은 적은 실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까지 대량 실점을 할 것 같진 않은데, 제가 이 시간대를 조금 면밀하게 보는 것이 지난 회차에서 헤타페와 세비야전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헤타페와 세비야전이 후반 80분에 헤타페의 자책골이 나오면서 세비야가 1대0 신승을 가져갔습니다.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헤타페 같은 경우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압박 축구를 하면서 수비 라인을 굉장히 높게 끌어올려서 수비 뒷공간을 노출을 하면서 역습 한 방에 허무하게 무너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헤타페가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경기에서 퇴장자가 2명이나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지 않고 엉덩이를 뒤로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비야가 굉장히 헤타페의 빡빡한 수비진에 조금은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이 헤타페의 세비야전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후반 막판, 그러니까 80분 이후에 굉장히 많은 골을 넣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후반 막판 80분경에 제가 항상 애정하는 그 암소가 아닌 수소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특유의 왼발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려서 헤타페 수비수의 헤딩 자책골을 유도를 했습니다. 물론 자책골이긴 했지만 수소 선수의 크로스 자체가 너무 날카롭기 때문에 수소 선수의 어떤 공이 컸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대, 특히 해당 팀이 어떤 시간대에 굉장히 화력이 폭발하고 또 어떤 시간대에 실점이 굉장히 많은가를 면밀하게 조금 들여다보면 그래도 그 팀의 어떤 성향이나 전술적인 어떤 단면을 파악하는데 조금은 유의미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서도 조금은 어느 구간에서 득점을 많이 하고 또 어느 구간에서 실점을 많이 하는지 조금은 면밀하게 파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울브스 대 첼시의 경기인데 저는 최종 픽에서 이 단통 패 첼시 사이드를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폴더에 여유가 있으면 울버햄튼의 무승부도 조금은 받쳐보려고 했던 것이 이번 경기인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첼시가 직전 경기에서 에버튼 원정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제가 최종 분석에서 에버튼의 홈구장인 구디슨 파크에 2,000명의 팬들이 입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홈에서만큼은 에버튼이 쉽게 패배하지 않고 더욱이 구디슨 파크를 찾는 그 에버튼 팬들 역시 리버풀 팬들 못지않게 굉장한 열정을 자랑하는 팬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에버튼이 첼시를 상대로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최종 픽에서 무승부를 바치면서 조금은 적중에 실패를 했는데, 어쨌든 첼시가 에버튼전에서 드러난 약점은 지금 측면 윙어, 전형적인 측면 공격수가 없다는 것이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지에으 선수와 허드슨 오도이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이 됐고, 개인기로 한두 명은 가볍게 제칠 수 있는 이 퓰리식 선수까지 지금 또다시 특유의 유리몸 기질을 발휘를 하면서 근육 부상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에의 오도이, 퓰리식까지 없는 상황에서 전형적인 측면 윙어가 없다는 것이 지난 에버튼전에서 여실하게 약점이 드러난 첼시입니다. 실제로 첼시가 하킴 지에의 선수가 없는 경기에서 최근 두 경기에서 1무 1패로 부진했는데 득점은 단 한 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첼시가 이 전형적인 측면 윙어, 그 중에서도 플레이 메이킹까지 해줄 수 있는 이 왼발이 날카로운 하킴 지에의 선수가 없을 때 굉장히 경기를 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에버튼전에서 첼시의 어떤 유효 슈팅을 기록한 포지션이 공격수가 아니라 커트 주마와 리스 제임스라는 수비수들이 모두 유효 슈팅을 기록했을 정도로 공격 최전방에 올리비에 지루와 이선의 베르너와 하베르츠가 굉장히 위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하베르츠, 레버쿠젠에서 굉장한 이적료를 주고 데려온 이 하베르츠가 굉장히 계륵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베르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레버쿠젠에서도 2선 측면보다는 2선 중앙 쪽에서 조금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선수들과의 어떤 연계와 센스 있는 원터치 패스 그리고 움직임을 통해서 공격 포인트를 양산해 내는 스타일인데, 첼시의 램파드 감독이 지금 측면 윙어들이 없는 상황에서 하베르츠 선수를 오른쪽 측면으로 돌렸는데 굉장히 옷이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형적인 측면 윙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기로 한두 명을 뚫어내는 어떤 크랙 기질의 측면 윙어가 아니기 때문에 하베르츠 선수를 오른쪽에 갖다 놨더니 굉장히 고립이 되는, 그리고 위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왼쪽 측면에 포진하고 있는 이 티모 베르너 선수 역시 라이프치히에서는 기본적으로 물론 측면적으로도 굉장히 와이드한 움직임을 가져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최전방 공격수인 이 베르너 선수가
이 왼쪽 측면에서 주로 뛰고 있는데 베르너 선수가 최근에 굉장히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를 하면서 체력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더욱이 베르너 선수 역시 왼쪽 측면에서 측면 공격을 위주로 전개를 하다 보니까 특유의 득점력이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첼시가 또다시 울버햄튼전에서 이 전형적인 측면 공격수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의외로 지루하게 울브스의 수비벽을 때리기만 하다가 골을 넣지 못하는 그러한 에버튼전 같은 양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폴더가 여유가 있었으면 조금은 무승부까지 바치고 싶었던 경기인 것이 이번 경기입니다. 그래도 저는 첼시 단통 사이드를 보는 이유는 어쨌든 지금 올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공격수인 히메네즈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지난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울버햄튼이 경기는 잘했지만 결국 골을 넣지 못해서 후반 추가 시간에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패배를 했는데 그 경기에서 또 여실하게 드러났던 것이 이 공격수 히메네즈 선수의 공백이었습니다. 히메네즈 선수가 있었다면 충분히 골 결정력을 발휘를 하면서 한 골, 두 골은 넣을 수 있었던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울버햄튼의 슈팅이 빌라의 골키퍼인 이 마르티네즈 골키퍼의 선방에 족족 막히면서 결국에는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울버햄튼이 첼시전에서도 분명히 골 결정력에 문제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 울버햄튼이 자랑하는 네투, 포덴세 그리고 아다마 트라우레의 이 삼각편대를 앞세운 역습이 첼시를 조금은 괴롭힐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첼시에는 은골로 캉테라는 굉장히 활동량이 뛰어난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울버햄튼의 역습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이 캉테 선수의 왕성한 활동량이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첼시의 수비진이 아스톤 빌라보다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커트 주마와 티아고 실바 그리고 지난 에버튼전에선 조금은 아쉽게 페널티킥을 내주긴 했지만 그래도 맨디 골키퍼가 선방 능력이 굉장히 좋은 골키퍼이기 때문에 이 울버햄튼이 첼시를 상대로 골문을 흔들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울버햄튼이 첼시의 골문을 열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그래도 첼시가 전형적인 측면 윙어가 없지만 그래도 지난 시즌에 두 차례나 울버햄튼을 잡아냈는데 그 경기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첼시에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마운트 선수가 2골 1도움을 기록을 했었고 최근에 지루 선수에게 다시 밀린 이 에이브러햄 선수까지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었고 지루 선수 역시 한 골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 올버햄튼과 대결했을 때는 이 지에우 선수나 이 오도이 선수가 나오지 않았었던 경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수들 없이 울버햄튼을 잡아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첼시가 그래도 승리를 따낼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폴더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첼시 사이드 단통, 울버햄튼의 단통 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있으시다면 첼시가 전형적인 측면 윙어가 없을 때 특히 크랙 기질 한두 명, 수비진을 한두 명을 부술 수 있는 그 크랙 기질의 측면 윙어 해결사가 없을 경우에 굉장히 지난 에버튼전에서도 공격 작업에 있어서 문제를 드러낸 첼시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조금은 높이 사시는 분들은 충분히 무승부를 바쳐볼 만한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울브스가 고무적인 것이 울브스가 전반 0분부터 30분 그러니까 전반전에 굉장히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 첼시가 전반전에 실점이 많다는 점은 울버햄튼이 전반 초반부터 그리고 중반까지 조금은 화력을 집중을 시킨다면 충분히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전반전에 첼시의 골문을 흔들면서 자신들이 자랑하는 탄탄한 수비벽을 조금은 구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골이라는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 그 중에서 30% 가까운 이 7골을 후반 61분부터 70분 그러니까 후반 중반에 몰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타 구간에 대비를 했을 때 이 후반 중반에는 그래도 두 골로 실점이 적은 편입니다. 지금 울버햄튼이 실점이 16골인데 그래도 타 구간과 비교를 했을 때는 이 61분부터 70분까지 이 첼시가 가장 강한 구간에서는 그래도 두 골로 조금은 막아내고 있다는 점도 울버햄튼의 조금은 이변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실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경기는 그래도 폴더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력에서 앞서는 첼시의 어떤 단통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헤르타 베를린 대 마인츠의 경기인데 저는 최종픽으로 헤르타의 단통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경기가 조금은 고민이 많이 됐던 것이 마인츠가 이 헤르타의 어떤 천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지금 헤르타에게 전혀 밀리지가 않고 오히려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마인츠가 두 차례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헤르타를 상대로 의외로 마인츠가 굉장히 천적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헤르타 사이드로 돌린 것은 이 마인츠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원투펀치인 장필립 마테타와 이 콰이손이라는 이 두 명의 공격수가 최근에 골 감각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지난 시즌 두 차례 이 헤르타전에서 두 차례 맞대결을 벌였는데 이 마인츠의 콰이손이라는 공격수가 무려 4골을 헤르타를 상대로 넣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콰이손 선수가 헤르타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조금은 활약이 예상이 됐는데 콰이손 선수가 최근에 두 경기에서 득점포가 없습니다. 또한 이 콰이손 선수보다도 굉장히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올 시즌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이 마테타 선수 역시 3경기째 득점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테타와 콰이손이 침묵을 한다면 마인츠가 최근에 헤르타가 굉장히 흐름이 좋은 상황인데 홈에서 헤르타가 마테타와 콰이손이 침묵하고 있는 마인츠를 상대로 패배를 하는 그림은 조금은 그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마테타와 콰이손이 조금은 두 명 다 침묵을 하고 있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측면의 이선 자원인 이 웨즈트날루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이탈을 한 상황인데 지난 시즌에 4골 3도움을 기록을 했었고 올 시즌에도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 공격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웨즈트날루 선수가 빠짐으로써 최전방에 이 마테타와 콰이손까지 조금은 고립이 되는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인츠가 유기적인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 마테타와 콰이손이 침묵을 했을 경우에 백업으로 들어와서 조금은 뚝배기를 발휘할 수 있는 이 백업 장신 공격수인 썰러이 선수까지 지금 썰러이 아담 선수까지 부상 중이기 때문에 지금 공격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마인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원정에서 조금은 화력이 살아나고 올 시즌 단 1승밖에 없는데 그래도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문제는 지금 평균 실점이 2.6골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정에서 수비력이 굉장히 좋지 않은 마인츠이고 반면에 헤르타 같은 경우에는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넨글라트바흐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을 만큼 쉽게 패배하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래도 원정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득점도 적어지고 실점도 많아지는 헤르타 베를린인데 직전 메넨글라트바흐 원정에서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했던 이 쿠냐 선수,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지금 6골 2도움을 올려주면서 굉장히 에이스 공격 자원으로 활약하고 있는데 이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경고 누적 이 징계에서 복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쿠냐가 없는 상황에서도 메넨글라트바흐라는 어떤 탄탄한 전력을 구축한 팀을 상대로도 무승부를 거뒀던 헤르타이기 때문에 최근에 경기력이 한껏 올라온 것 같고 더욱이 지금 헤르타 베를린과 베를린 더비를 치렀던 그 우니온 베를린이죠. 우니온 베를린이 올 시즌 굉장히 센세이션을 슈투트가르트와 함께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팀인데 그 헤르타 베를린이 라이벌 베를린 더비에서 우니온을 상대로도 승리를 거뒀을 만큼 굉장히 경기력 자체가 올라오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르타가 에이스인 마테우스 쿠냐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에서 아무리 코르도바 3골을 넣고 있는 공격수 코르도바가 지금 부상으로 빠진다고 할지라도 이 마테우스 쿠냐가 들어오는 것이 좀 더 커 보입니다. 올 시즌 홈과 원정의 어떤 득점 패턴을 조금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홈에서 조금 화력이 떨어지고 수비력도 조금은 안 좋아지는 것이 헤르타이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헤르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19골을 넣었는데 12골이 후반전에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르타 같은 경우에는 후반전에 득점력이 살아난다고 보시면 되겠고, 마인츠가 지금 후반전 실점이 14골로 굉장히 많습니다. 전반전에는 그렇게까지 많은 실점, 전반전 역시도 11골이나 실점을 했는데 실점 자체가 25골로 많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실점이 많은 가운데 후반전에 전반전보다 더 많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후반전에 화력이 살아나는 헤르타가 마인츠를 후반전에 괴롭힐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헤르타 역시 실점이 20골로 굉장히 많은 팀인데, 이 헤르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취약 시간대가 후반 61분부터 70분, 그러니까 후반 중반에 25%에 해당하는 5골을 실점을 했는데, 이 헤르타의 취약 시간대에 마인츠가 득점이 한 골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르타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후반 중반에 마인츠가 단 한 골밖에 넣고 있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헤르타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지금 마인츠가 헤르타를 상대로 조금은 천적 느낌이 난다고 하더라도 쌍포인 콰이손과 마테타가 침묵을 하는 상황에서 측면 이선 자원이 외주트날루까지 지금 결장을 하기 때문에 마인츠의 공격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마테우스 쿠냐가 돌아오는 이 헤르타가 최근에 좋은 기세를 살려서 충분히 홈에서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지 않은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종 픽으로 이 3번 경기는 헤르타의 단통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경기는 브레멘 대 도르트문트의 경기인데, 제가 처음에 분석을 할 때는 이 경기는 그래도 도르트문트의 어떤 단통 사이드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이 도르트문트가 승격팀 슈투트가르트에게 무려 1대5로 대패를 했습니다. 그것도 홈 경기에서 지그날 이두나 파크라는 어떤 홈 경기장에서 5대1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 컸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 파브르 감독이 잘렸습니다. 경질이 돼서 지금 도르트문트가 감독이 지금 수석 코치의 감독 대행 체제로 꾸려집니다. 보통은 이렇게 감독이 경질이 될 경우에는 분위기 반전을 하면서 선수들이 조금은 의지를 다지고 나와서 지난 경기와는 조금은 다른 경기력을 보여주긴 하는데, 어쨌든 도르트문트의 단통 사이드를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브레멘이 지금 3연패의 늪에 빠져 있긴 한데, 이 3연패를 당한 것이 바로 이 볼프스부르크, 슈투트가르트 그리고 라이프치히에게 3연패를 당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슈투트 라이프치히가 굉장히 지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질만한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이 되고, 이 3연패 이전에 브레멘이 분데스리가 7경기에서 무려 2승 5무를 거뒀습니다. 7경기에서 패배가 없었는데, 이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에른 미넨 원정에서도 무승부를 거뒀을 만큼 이 브레멘이 최근에 재미를 보고 있는 것이 이 3백 체제에서 굉장히 수비를 탄탄하게 구축을 하면서 수비를 펼치면서 지지 않는 경기를 했던 것이 바로 브레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경기 무패를 달린 바 있고, 최근에 3연패로 조금은 주춤했는데 이 볼프스, 슈투트, 라이프치히가 굉장히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잘 나가는 팀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세 팀이 지금 마탱이가 조금 간 도르트문트보다도 좀 더 위협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질만한 경기에서 3연패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브레멘의 어떤 3백이 고점이 나오는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도르트문트가 최근에 홀란드라는 걸출한 주전 공격수가 빠지면서 공격 작업에도 굉장히 문제를 겪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르트문트가 홀란드가 빠진 경기에서 굉장히 승률이 안 좋은데 또다시 골 결정력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브레멘의 짠물 수비가 발동이 된다면 충분히 이게 브레멘이 무승부까지는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지금 감독 경질이 됐다고는 하나 수석 코치 체제에서 한 경기만에 조직력을 가다듬기에는 조금은 시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르트문트가 그래도 브레멘을 상대로 최근에 패배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2017년 9월 이후에 이 브레멘이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적이 없고,
또한 이 브레멘이 굉장히 홈 고자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시즌을 포함해서 분데스리가 홈 20경기에서 승리가 단 2차례밖에 없기 때문에 이 브레멘이 홈 고자 면모가 있는 팀이 그래도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에는 조금은 힘들 것 같고, 다만 이 3연패를 거두기 전에 분데스리가 7경기 무패를 달렸을 정도로 쉽게 패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브레멘이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 홀란드 선수가 빠지고 공격 작업에 문제가 있었던 이 도르트문트가 제 아무리 감독 경질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고 해도 브레멘을 상대로 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이 폴더를 투자를 해서 무승부를 한번 받쳐볼 생각이고, 그래도 승리를 거둔다면 도르트문트 사이드가 조금은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게, 지금 최근에 이 레이나 선수가 그래도 최근 리그에서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이 홀란드 선수의 공백을 조금은 메워주는 경향이 있고, 이 16살의 슈퍼 유망주라고 불리는 이 공격수 무코코 선수가 지금 분데스리가 데뷔전이 조금은 유력하다고 합니다. 현지에서는 이 무코코 선수가 홀란드 선수의 공백을 조금 메우기 위해 깜짝 선발로도 지금 기용이 될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기에서 의외로 슈퍼 유망주라고 불리는 이 무코코 선수가 터져준다면 이 도르트문트가 홀란드 선수의 부상으로 인한 이 최전방 공격 공백을 조금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르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홀란드 선수뿐만 아니라 측면에 토르강 아자르, 그 레알 마드리드의 에당 아자르의 동생인 토르강 아자르까지 지금 부상으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드필더, 백업 미드필더 델라니 선수가 불투명하고 메니에 선수까지 지금 아웃이 됐기 때문에 홀란드 선수를 필두로 한 이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르트문트가 화력 약화가 조금은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브레멘이 특유의 3백을 바탕으로 한 짠물 수비가 터져준다면 브레멘을 상대로 의외로 골문을 여는데 고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도르트문트가 리그에서 15골을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 막판부터 후반전, 그러니까 후반전에 조금은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도르트문트인데, 그래도 브레멘이 해당 구간에서 무려 50%에 해당하는 7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브레멘이 전반전에는 자신들이 자랑하는 3백을 기반으로 한 이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버텨내고, 충분히 후반전에 골을 노려본다면 충분히 브레멘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다만 도르트문트 사이드가 그래도 조금은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이, 지금 도르트문트가 23골을 넣고 있는데 도르트문트가 강한 구간에서 무려 브레멘이 9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르트문트가 강한 구간에서 충분히 도르트문트가 화력을 집중을 한다면 브레멘이 최근 3연패의 흐름 속에서 조금은 안 좋은 모습, 좋았던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르트문트 역시 골문을 공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브레멘 역시 지금 제가 브레멘이 승리까지는 보지 않는 것이, 브레멘 쪽도 최전방 공격 쪽에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인 이 풀크루그 선수가 부상 중이고, 수비수인 이 벨코비치 선수까지 부상으로 아웃이 된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시즌에 무려 8골과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이 밀로트 라시차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이 됐기 때문에 최전방과 플레이메이커가 부재한 상황에서 브레멘이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골을 넣기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백업 장신 공격수인 이 젤케 선수가 슈투트가르트전에서 골을 넣었던 선수인데, 이 젤케 선수까지 아웃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 옵션이 굉장히 부족한 브레멘이기 때문에 최대한 결과를 이끌어낸다면 특유의 짠물 수비가 발동되는 상황에서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무승부까지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레멘의 승리는 보이지가 않고, 저는 이변을 노려보신다면 무승부를 바치는 이 투폴 무패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경기는 슈투트 대 우니온의 경기인데, 이 경기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프리미어리그로 따지면은 리버풀과 토트넘전만큼 굉장히 재미있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기인데 이 두 팀이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팀입니다.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승격을 해서 굉장히 올 시즌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승격을 해서 굉장히 화끈한 공격 축구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직전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5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슈투트가르트가 굉장히 잘 나가는 이 중심에는 오른쪽 측면 자원인 이 와망기 투카라는 어떤 굉장히 피지컬도 좋고 스피드도 빠른 이 측면 자원 와망기 투카의 맹활약이 돋보이고 있고 올 시즌 7골 3도움을 올려주면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와망기 투카 선수가 지난 도르트문트전에서도 골을 넣었고 지금 두 경기 연속 두 골의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최전방에 지난 시즌 슈투트가르트가 승격을 하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던 최전방 공격 자원인 니콜라스 곤잘레스 선수 역시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골맛을 봤습니다. 도르트문트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격의 날이 한껏 살아있는 것이 슈투트이고 신의 공격수 쿨리발리까지 득점 감각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격진에서 온몸이 무기인 것이 바로 슈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플레이메이커라고 볼 수 있는 디다비 선수가 부상 중인 것은 조금은 슈투트의 활약 약화가 예상이 되지만 이미 도르트문트를 상대로도 5대1 대승을 거뒀을 만큼 지금 슈투트 같은 경우가 분데스리가에서도 손에 꼽히는 화력을 자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슈투트가르트가 올 시즌 홈에서 승리가 1승도 없습니다. 지금 원정에서 4승 2무라는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챙기면서 원정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홈에서는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슈투트이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슈투트가르트가 무실점 경기가 원정에서 단 한 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수비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축구를 하면서 화력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통 사이드를 보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슈투트 사이드가 조금은 유리하다고 보여지고 이 우니온 베를린에 그래도 무승부를 바치는 이유는 우니온 베를린 역시 지금 슈투트 못지않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니온의 상승세의 중심에는 브레멘에서 굉장히 잘 나갔었던 한때 올 시즌 터키에서 데리고 온 막스 크루제 선수가 있는데 이 막스 크루제 선수가 6골 5도움을 올려주면서 굉장히 지금 맹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부상으로 빠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막스 크루제가 나오지 못하는 우니온의 공격이 조금은 슈투트를 압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우니온의 어떤 무승부까지도 조금은 바치는 이유는 우니온이 그래도 막스 크루제가 없는 상황 속에서 바이에른 미넨과의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이에른 미넨의 노이어 골키퍼의 선방이 나오지 않았다면 우니온이 승리까지도 조금은 가져갈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그만큼 지금 우니온이 막스 크루제라는 에이스가 없는 상황에서도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욱이 지금 홈과 원정을 비교했을 때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 있어서 굉장히 밸런스 있는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리그 원정에서도 패배가 단 1패밖에 없기 때문에 우니온이 제 아무리 막스 크루제가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바이에른 미넨과 충분히 비겼을 만큼 경기력과 조직력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슈투트가르트가 홈에서 조금 고자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우니온과 무승부를 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지금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막스 크루제 선수뿐만 아니라 3골을 기록한 이 미드필더 안드리치 선수까지 징계로 결장을 하고 2골을 기록하고 있는 백업 공격수 포 얀팔로 선수까지 지금 부상을 당했다는 점에서 화력 약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선수들이 다 들어온다면 굉장히 난타전 속에서 굉장히 다이내믹한 경기가 펼쳐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우니온 쪽에 에이스들이 대거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슈투트가 화력 면에서는 그래도 우니온을 조금은 압도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통 사이드를 보실 경우에는 그래도 슈투트 사이드가 조금은 유리할 것 같고 다만 이러한 에이스 막스 크루제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이에른 미넨이라는 절대 1강 팀을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승부를 거뒀던 우니온이기 때문에 더욱이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1부 리그 승격을 하기 전에 2부 리그에서 몇 차례 굉장히 많이 만났던 팀들이기 때문에 지금 서로가 승격팀을 상대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승격팀이 초반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이유가 아무래도 승격팀의 축구를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있겠죠. 1부 리그 기존에 있던 1부 리그 팀들이 이 승격팀들이 구사하는 축구가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조금은 당황을 하면서 고전하는 모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부 리그에서 꽤나 시즌을 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에 대한 어떤 생소함은 조금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슈투트가르트가 와만기 투카와 니콜라스 곤잘레스를 앞세워서 충분히 화력적으로는 우니온을 압도할 경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팀이 지금 4승 5무 2패로 지금 성적까지 똑같은 상황에서 맞대결을 펼치는 만큼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난타전 경기가 펼쳐지는 가운데 그래도 화력이 조금은 더 세다고 볼 수 있는 슈투트가르트 사이드가 유리할 것 같고 다만 우니온이 에이스가 빠진 상황 속에서 바이에른 미넨과 비겼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조직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충분히 무승부까지도 한번 가져가 볼 만한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6번 경기는 샬케 대 프라이부르크의 경기인데 저는 이번에도 샬케를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샬케 같은 경우가 직전에 아우쿠스부르크와의 원정 경기에서 다 잡은 승리를 놓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샬케가 분데스리가 27경기 지난 시즌 포함해서 27경기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금 타스마니아 베를린이라는 팀이 64년도였나요? 65년도, 60년도에 31경기 승리 무승 기록을 세우면서 지금 최고 무승 기록을 세웠는데 4경기밖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샬케가 굉장히 아우쿠스부르크전에서 다 잡은 승리를 더욱이 아우쿠스부르크가 퇴장을 당한 상황에서 유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장골을 내주면서 다 잡은 승리를 놓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샬케가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고 샬케가 지금 문제인 것이 지금 수비력도 굉장히 실점 33골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실점을 하면서 수비력도 굉장히 안 좋지만 문제는 지금 샬케가 골을 넣어줄 수 있는 공격수가 지금 초토화가 됐습니다. 주전 공격수인 파시엔시아가 부상으로 아웃 중이고 지난 아우구스부르크전에서 이 마크 우투 선수가 머리 쪽을 다치면서 조금은 뇌진탕 증세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크 우투 선수까지 지금 빠져 있고 백업 공격수였던 이비세비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치와 맞짱을 뜨면서 방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크 우투, 파시엔시아, 이비세비치 이러한 선수들이 지금 빠진 상황에서 최전방에서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프라이부르크가 굉장히 최근에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 샬케가 골문을 열 수 있을지는 조금은 의문이 듭니다. 또한 공격수뿐만 아니라 주전 골키퍼인 론나우 선수까지 불투명하고 미드필더 벤탈렙 선수는 지금 팀의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개인 훈련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선 자원인 하릿 선수까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공격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샬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 골문을 열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직전 빌레펠트와의 홈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한껏 고무가 됐고 이 직전 빌레펠트전에서 우리나라의 정우영 선수가 굉장히 클래스 있는 이 칩슛으로 골을 넣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라이부르크가 직전 경기 빌레펠트와의 직전 경기에서는 메넨글라트바흐를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치면서 비록 아쉽게 2대2로 비기긴 했지만 그래도 그 경기에 이어서 빌레펠트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충분히 상승세를 탄 모양새이고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전방에 측면에 그리포 선수가 3경기 연속골로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포 선수를 필두로 한 측면 공격이 샬케를 괴롭힐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지금 클럽 레코드 구단 최고 이적료로 데리고 왔던 이 중앙 미드필더 산타마리아 선수가 이적 직후에 굉장히 존재감이 없었는데 메넨글라트바흐전에서도 굉장히 멋있는 오버헤드킥으로 어시스트를 기록한 만큼 굉장히
중원에서 녹아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세를 탄 상황에서 중원에 산타마리아 선수까지 살아나 있고 최전방의 휠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격 포인트는 기록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굉장히 많이 뛰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측면에 그리포 선수나 산타마리아, 중원의 산타마리아 등 이러한 선수들한테 기회를 창출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휠러 선수의 충분히 역동적인 모습이 또다시 샬케전에 나온다면 프라이부르크가 굉장히 유리한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프라이부르크가 지난 시즌 포함해서 분데스리가 원정 12경기에서 단 1승밖에 없는 원정 고자라는 점에서 조금은 이 부분이 싸하긴 하지만 이러한 징크스를 깨는데 샬케만한 보약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샬케 같은 경우에는 이 올 시즌 33골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가 굉장히 불안하고 다만 샬케가 그래도 직전 아우구스부르크 원정에서 다 잡은 승리를 놓치긴 했지만 그래도 승리에 가까운 경기력을 보여줬었고 어쨌든 선수들이 1승을 위한 간절함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이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도 열심히 경기를 뛸 것으로 보여집니다.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 봤을 때 그래도 홈에서는 실점이 적은 편이고 득점력이 말도 안 됩니다. 지금 득점이 8골밖에 터지지 않았는데 그나마 샬케가 고무적인 것은 그 8골 중에서 2골이 후반 중반과 후반 막판에 터졌는데 이 프라이부르크가 해당 구간에서 3골로 조금은 많은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간에서 3골씩 하고 있기 때문에 후반전에 수비 집중력이 약해진다는 점은 샬케가 후반에 그래도 득점력이 조금은 살아난다는 점에서 이 샬케 사이드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위안이 되는 데이터인 것 같고 더욱이 샬케가 지금 실점이 33골로 많은데 그 중에서 이 6골을 기록한 구간이 최다 실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샬케의 취약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전반 31분부터 40분 그리고 후반 51분부터 60분에 기묘하게도 프라이부르크가 각 구간에서 이 31분부터 40분에는 단 2골밖에 넣지 못했고 심지어 51분부터 60분에는 프라이부르크가 단 한 골도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샬케가 지금 득점과 실점이 빈곤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프라이부르크의 취약 시간대를 공략을 할 여지는 각 3골로 조금은 있어 보이고 자신들의 취약 시간에는 프라이부르크가 조금은 득점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 샬케가 충분히 투지를 발휘한다면 지지 않는 경기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샬케의 사이드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데이터를 조금은 위안을 삼으셔서 뚝심 있게 가보시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프라이부르크의 경기를 최근에 한 2경기 정도 봤는데 이 프라이부르크가 굉장히 조직력이나 어떤 선수들의 투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측면에 그리포 선수가 워낙에 조금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백업 자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정우영 선수마저도 지금 분데스리가 데뷔골을 기록한 이 프라이부르크이기 때문에 마탱이가 간 샬케를 충분히 제 아무리 원정이라고 할지라도 요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안픽과 최종픽 마찬가지로 샬케의 단통 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경기는 아스날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인데 저는 최종픽으로 아스날의 단통 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4회차에서 아스날 대 번리 경기를 현미경 분석에서는 이 경기가 이변이 나올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최종픽에서는 조금은 밋밋하게 아스날로 틀었던 것이 이 아르테타 감독이 이 번리전을 앞두고 던독과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크로스 횟수를 의도적으로 굉장히 줄였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종픽에서 이 아스날 사이드로 틀은 이유가 번리가 제공권이 굉장히 좋은 팀인데 아스날이 또다시 크로스 일변도에 밋밋한 측면 공격만 시도하다가는 제공권이 좋은 번리한테 세트피스나 이런 상황에서 한 방 얻어 맞으면서 충분히 패배나 무승부까지도 기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아스날이 여지없이 번리를 상대로 패배를 했습니다. 물론 오바메양 선수의 자책골이었다고는 하나 이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드캡터라고 불리는 그 그라니트 자카 선수가 또다시 난폭한 행위로 인해서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패배를 자초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스날이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런던 지역이 관중이 입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홈 구장에서 분위기 반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천적이라고 불렸던 그 번리를 상대로도 40 몇 년 만에 패배를 당했을 정도로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제 아무리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 런던 홈팬들이 입장을 한다고 해도 지금 사우스햄튼이 최근에 굉장히 기세가 좋습니다. 최근 3승 1무 1패를 거뒀고, 직전 셰필드와의 홈 경기에서는 이 3대0 완승을 거두고 온 이 사우스햄튼이기 때문에, 더욱이 홈과 원정을 비교했을 때도 원정에서도 굉장히 1패밖에 없는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우스햄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이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제 아무리 홈이라고 할지라도 거두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은 위안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우스햄튼이 지금 하센 휘틀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조직적인 압박을 가하는 팀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이 그래도 아르테타 감독이 후방 빌드업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감독이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이 압박을 가했을 때 아스날이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충분히 조금은 유기적으로 풀어 나올 수만 있다면, 사우스햄튼의 어떤 수비 뒷공간이 넓은 약점이 있는데, 그 뒷공간을 노려주면서 역습 한 방으로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지금 아스날 같은 경우가 지금 프리미어리그 8경기에서 6경기에서 무득점입니다. 그 중심에는 주전 공격수, 주축 공격수인 오바메양 선수가 마탱이가 같다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공격을 책임져줘야 할 이 오바메양과 라카제트가 부진하면서 6경기에서 무득점이라는 굉장히 빈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퇴장 징계 리즈 유나이티드전에서 박치기로 퇴장을 당했던 이 페페 선수가 돌아오기 때문에 공격 옵션이 조금은 늘어나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수비 쪽에 오른쪽 핵심 풀백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베예린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징계로 나오지 못하고, 지난 경기에서 어이없게 퇴장을 당한 자카까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수비와 이 중원에서 핵심 자원이 빠지기 때문에 이 아스날이 여러모로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지금 아스날 같은 경우가 이 자카 선수뿐만 아니라 중원에 포진한 이 엘네니 선수도 파울이 굉장히 많죠. 엘네니 선수 역시 굉장히 거친 파울을 범하면서, 거친 행동을 범하면서 번리전에 충분히 퇴장을 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거친 플레이를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아스날이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위험 지역에서 거친 플레이를 하면서 파울을 또다시 내줬을 경우에는, 이 사우스햄튼을 말씀드릴 때 항상 제가 말씀을 올리는 선수가 이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라는 어떤 오른발 프리킥이 굉장히 날카로운 스페셜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위험 지역에서 또다시 엘네니 같은 선수들이 거친 파울을 한다면 사우스햄튼의 워드 프라우스 선수의 프리킥 한 방으로 어이없게 실점을 하면서 굉장히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전 오른쪽 풀백인 베예린과 미드필더 자카가 없는 상황에서 아스날이 여러모로 어려운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 보여지고,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인 데니 잉스 선수까지 지금 부상에서 복귀를 한 상황이고, 주전급 부상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프리미어리그 9경기에서 8경기에서 무려 2골 이상 넣고 있는 화력까지 좋아진 소튼이기 때문에, 지금 6경기 무득점인 아스날을 상대로 굉장히 화력을 폭발을 시키면서 압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아무리 원정 경기라고 할지라도 지금 아스날이 홈에서 번리한테도 처맞는 어떤 마탱이가 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이 제 아무리 홈 경기장 그리고 홈팬들이 입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사우스햄튼의 조직력을 뚫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공권이 나쁘지 않은 팀입니다. 수비수 베스테르 고르 선수가 이 코너킥 상황에서도 뚝배기로 굉장히 많은 골을 넣고 있고, 수비 상황에서도 굉장히 통곡의 수비를 보여주는 수비수이기 때문에, 아스날이 지금 또다시 크로스를 들고 나온다면, 크로스 전술을 들고 나온다면 이 사우스햄튼의 제공권이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스날이 또다시 무득점 경기를 하면서 무기력하게 홈팬들 앞에서 패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지표를 증명하는 것이 지금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단 2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는데 사우스햄튼은 무려 세트피스 상황에서 8골.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 선수의 직접 프리킥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트피스 자체가 나쁘지 않은 팀인 것이 이 소튼이기 때문에 아스날이 또다시 오히려 사우스햄튼전에 이 그라니트 자카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 지역에서의 파울이 아스날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고무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네즈 선수 같은 선수들도 파울이 조금은 많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아스날이 자신들의 위험 지역에서 파울을 생각 없이 한다면 더욱이 이 박치기 달인 페페 선수가 또다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거친 파울을 범한다면 이 사우스햄튼의 어떤 직접 프리킥과 세트피스가 날카로운 이 사우스햄튼의 프리킥으로 어이없게 실점을 하면서 굉장히 무기력하게 패배를 하는 그림도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우스햄튼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과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고 아스날은 그에 반해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저는 제 아무리 아스날이 홈 팬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는 사우스햄튼의 승리가 조금은 유력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경기는 아스날의 단통 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부패 55회차 EPL 분데스리가 14경기 독식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에서 8번부터 14번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를 업로드를 해드리고 제가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분들이 보시는데 조금은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승무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저는 55회차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